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엊그제 이틀 전에 12월 3일 자, 국회가 상당히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장면도 연출이 됐는데 우리 두 분은 어떤 점에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우리 홍 의원님은? 저는 사실 이번에 씬스틸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어요. 왜요? 그 옥중 메시지를 보고 정말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1년 전에 그 악몽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보고 그걸 뻗어시 또 변호사란 분이 그 밖으로 그걸 날리고 그 참 정말 그 유인태 전 의원님께서 어느 방송에서 요즘 술도 안 먹을 텐데 아직 술이 챘나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뭐 그 제정신 아니고 그러니까 여전히 망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유인태 선배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짜 이 현실감이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전. 그래서 뭐 이번에 12.3 비상계엄하고 대통령께서 그 특별 성명도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뭐 특히 저는 뭐 국민 주권의 날 기념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 같은 기억이 되는데 그럼에도 더 충격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 내란이 정당하고 나를 밟고 싸우라 이 얘기에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게 의도적 발언, 예를 들어서 상투적 분석은 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망상해야 지금 발로라고 보십니까? 어떤 거라고?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네. 그래 전략적 발언이다. 나의 지층을 해서 이렇게 격발시켜서 나의 그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려다 이렇게 보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진짜 자기의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그리고 나는 정말 구국의 일념으로 뭘 했고 뭐 이런 식의 완전히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세계에 이제 갇혀버렸다. 예. 우리 오 의원님은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그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그 당시에 충격 그리고 그 트라우마에 지금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께 낮은 자세로 사죄하고 또 과거와 단절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좀 도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는데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더욱더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작년에 그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힘으로 그걸 막아냈던 그 장면들이 올해도 여의도 집회 과정 속에서 또 국회의사당의 그 미디어 파사들을 이렇게 비치면서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1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늦은 바는 있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자기들의 입장들을 표명하면서 당의 장동혁 지도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또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그 시작점으로 당이 좀 그 방향으로 치열하게 서로 노선 투쟁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닥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일단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엊그제 아침에 페이북에 글을 올리기를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일단 이런 상황 인식을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지금 국민의힘에 세 가지 지금 기류가 있어요. 뭐냐면 비상계엄도 잘못됐고 탄핵도 맞다.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쪽 그런 쪽의 이제 생각이죠. 또 한 부류는 이제 상당히 중간층에 두텁게 있는 게 비상계엄은 잘못했지만 탄핵은 좀 과했던 거 아니냐. 탄핵까지 할 사안은 아니었다. 네, 요게 지금 이제 약간 중간에 선제돼 있고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가 비상계엄이 탄핵이 잘못됐는데 당연히 비상계엄이 정당한 거다.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이 더 웃긴 게 장동혁 대표 이제 자기 부정 단계로 간 거예요. 원래 기억하시지만 그 비상계엄 해지에 찬성 투표 던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워딩을 보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이분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좀 보는데 여러 가지 현실에 자기 입장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자기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에 자기까지 부정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하나의 목소리로 진짜 사과하고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요즘 사실 여러 가지 봤을 때 여당이 정부 여당이 좀 악재가 많아요. 악재가 많고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 호재가 많은데 자기들 목소리가 혼란스럽고 내부 문제가 많으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당에 대한 견제나 비판도 힘이 안 실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당시에 헌재에서의 탄핵 결정문에도 뭐 의회 폭거 아니면 독주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만 떼고서 그것이 정당했다라고 주장하면 결국엔 탄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지금 시대에 군대를 동원하고 국민 앞에 총칼을 들이대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정말 반헌법적 또 반법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동시에 그 전체를 바라보고 메시지를 냈다라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당한 논리의 근거로서 단순히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은 어느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윤석열 지금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이것이 중첩되면서 오히려 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거의 싱크로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당의 악재가 다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어느 메시지도 전혀 그것이 국민들께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는 방향을 좀 장동혁 당 지도부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 주저한다면 다른 다수의 어떤 의원들 아니면 거기에 동의하는 많은 당의 구성원들이 이 부분을 사실은 힘으로 밀고 가야만 내년 지방선거에도 그나마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하나마나 그런 꼴이 되지 않겠나. 지금 의원님께서 힘으로 밀고 나가야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떤 전망이 나오냐면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가 아니라 전에 끌어내려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게 이제 얼만큼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최근에 뭐 일부 평론가들 얘기하는 것처럼 좀 아주 짠물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중도개혁적인 분들이 이탈하면서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성향의 분들이 당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당원들의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현실 정치에서 그렇게 무슨 자기 힘을 갖고 있는 정치는 아니에요. 이른바 자기 세력도 없고. 예, 세력도 없고 거기 따라다닐 의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지금 이 소위 이 막후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한 거죠. 야 이거 지방선거 이러다 정말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스스로 통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이 소위 얘기해서 팬덤 쪽에 이제 휩쓸려 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당이 이렇게 가면 다 패하고 나면 어떻게 되지? 이제 불안감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니까 다시 뭐 비대위를 만들고 외부에서 좀 더 중도개혁적인 사람을 당의 간판으로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 플러스 나경원 의원에 대한 불만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수렴청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안팎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선거를 위해서 정당이 선거의 승리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시도가 있을 겁니다. 당에서. 그렇게 보세요?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광역 또 아니면
아니면 기초의 단체장들 또 후보자들 입장에서 과연 장동혁 대표의 체제로 장동혁 대표의 얼굴로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분출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충분한 목소리가 지금 1년이 되는 이 시점까지는 아마 지켜봤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네. 내년이 시작되는 시점을 통해서 네.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딱 하나 장면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기 선거에 지원 유세를 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대표가 지원을 가겠다고 하면 후보가 도망다니는 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생명에도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대대표돼 있는 아니면 이게 굉장히 거칠고 집단화돼 있는 그 목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말 비상식적인 어떤 정치 행태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엔 국민들한테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림을 그럼 그려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경우에 있어. 하나는 밑으로부터의 압력. 그러니까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경우가 있수가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홍 의원님의 그러니까 진단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최고위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최고위원 구성을 봐서도 그것도 아닐 것 같고. 근데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걸까요? 의원총회가 제일 유력하죠. 의원총회. 예, 의원총회가 현실적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미 제가 알기에는 뭐 그 사과에 대한 의사표명,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한 초재선이 25명 외에도 한 40명 이상 가까이가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사과의 필요성을 느낀다. 근데 의사표명하지 않은 의원들도 한 상당수는 그런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도리어 현역 의원들의 구성을 보면 한 70% 정도는 송원석 원내대표와 유사한 입장을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제일 유력한 수단은 의원총회에서 이제 분출하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들은 거는 당에 이제 원로그룹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현실의 정치는 하지 않지만 뭐 고문단도 있고 하니까. 예, 뭐 정의화 의장 전 의장이나 이런 분들도 야 이래가지고는 이 부산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 게 잘못하면 대구 경북 빼놓고는 다 진다. 부산 경남도 어렵고 서울시장도 이래가지고는 뭐 후보 개인의 경쟁력을 도리어 당이 주저앉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보수적인 이제 원로나 좀 중도개혁적인 분이 나와서 당의 간판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아예 퇴진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림을 하고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구조. 쉽게 하면 그러니까 선관위를 일찍 꾸리면서 선관위원장을 누군가 앉힌다 뭐 이런 거가 되는 걸까요?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예, 뭐 그런 형태든 뭐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2018년도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홍준표 체제에서 광역 17개 광역 단체장 중에 2개를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 위기감을 여전히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본인도 이제 굉장히 큰 고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최고위원회 지도부 구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간단치는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다수의 의원들이 그 부분을 이제 압박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래도 좀 진일보한 목소리를 낸 것이 1대1로 다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반 이상의 많은 의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는 못하지만 국민들께 사과하고 그리고 과거와 절연해야 된다. 소위 윤석열과는 반드시 절연하고 미래로 가야 된다는 것에 뭐 상식이 있는 의원들이라면 다 동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내년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눈치법을 오래 먹은 그 사람의 감으로 볼 때 우리 오신환 의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연한 가능성 전망이 아니라 뭔가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동안은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1년을 기점으로 기대했던 일말의 기대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엔 무너져 내렸고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냥 갈 것이냐 다 죽는 길로 갈 것이냐라고 할 때에는 어떤 다들 정치인으로서 그런 결단의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뭔가 좀 암중모색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이러저런 얘기가 들려요. 저한테까지도. 그죠. 뭐 구체적으로 아예 뭐 한동훈 전 대표는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선대위의 한 축을 맡고 뭐 경기도지사의 유승민 전 대표님 내보내고 뭐 등등 해서 좀 포진을 짜는 그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선대위원장에 뭐 좀 밖에서 좀 개혁적인 사람, 중도 개혁적인 사람들 좀 끌고 오고 장동혁 대표를 약간 쫓아내기는 어려워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의 임계점 내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단계 논란, 징계 추진 딱 이게 아마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것도 당내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관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금 더 큰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그 계기점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단순한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이 앞으로 어느 지향점을 바라보고 정치 방향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사건의 촉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번엔 정부 여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문진석, 김남국 메시지. 자, 김남국 비서관은 뭐 사퇴를 했어요. 문진석 의원은 사과는 했는데 거취 변명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게 매우 부적절했죠. 일단 뭘 하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고 다들 뜨악했던 그 문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문진석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려놓는다고 하면 이제 그 운영수석 부대표 자리가 이제 핵심인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비서관이 사퇴를 한 마당에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요? 뭐 여론 추이를 좀 보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그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내보내고 또 딱 그 원내석 또 새로 뽑기도 좀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운영수석 부대표를 뭐 경질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지금 감지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나 뭐 지금 문진국 수석 운영 부대표 문진석 그 두 분이 사퇴한다고 이 문제가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이제 김현지 1부속실장에 대한 문제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계속 정치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이 없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 서로 내밀하게 주고받았던 거기에 비서실장과 1부속실장이 등장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그냥 뭐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 있는 액션일 수는 있으나 저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끝내는 마무리로 가서는 안 된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적어도 특별 감찰관 제도를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9년 동안 지금 비워놓고 아무런 쓸모없는 또 민주당이 만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쓰여지지 않고 있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뭔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이 이것을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약간 그 각을 틀어서 체크 포인트 하나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문진석 의원은 이른바 원조 친명 핵심이라고 하는 7인회 멤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그런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비서관을 통해서 훈시경 이건 물론 김남국 비서관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강훈식 비서실장 그러니까 본인이 다이렉트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김남국 비서관을 지금 거쳐가는
이 그림에는 뭔가 지금 여권 내 역학구도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진단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여권 내부의 내밀한 문제라서 제가 다 얘기하기도 참 그런데요. 어쨌든 이 정부 여당이 되고 나면요, 그 국회 쪽에 있는 이제 뭐 그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있는 또 사람들하고 하는 약간의 긴장 관계는 생겨요.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주류 뭐 그다음에 신주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대통령과 관련돼서 새로운 그 집권 세력에 가장 가까운 쪽은 역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 힘은 그 최고 권력자와 물리적 거리에 비례한다. 예. 뭐 이 원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이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는 김남국 그 비서관이 추천하는 방식이 훨씬 더 모양이 그럴 듯해 보이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는 문진석 의원과 아닌 경우에 어떤 뭔가 불편함이 좀 깔려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린 거거든요. 뭐 그 텔레그램 내용에도 뭐 본인이 추천하면은 뭐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테니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짐은 분명히 캐치할 수가 있겠죠. 예, 권력이라는 게 늘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들이 있고 특히 당의 공백들을 메우려고 지금 또 다른 어떤 공방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 중심의 권력도 아마 재편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근데 거기에 여전히 이제 김현지 1부속실장이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이제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사위원장인 대통령실의 모든 어떤 총괄적인 책임자인 비서실장과 비서관급인 1부속실장이 동급으로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오히려 더 김현지 부속실장이 더 힘이 센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김현지 1부속실장이 계속 숨는다는 것은 또다시 계속 의혹만을 증폭시키는 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오늘도 뭐 잠시 인터뷰가 나왔긴 했지만 본인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본인의 어떤 감춰져 있는 부분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것이 낫지 과거에 김건희 씨의 우리가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제때 사과하고 본인이 나서서 그것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덮고 감추려고 하고 아니면 뒤에서 그것을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는 대단히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관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나쁜 거는 어쨌든 김현지 그 부속실장 때문에 그 정기국회 내내 그 국감 시즌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실세 논란 나오고 강우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내가 실세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어찌어찌 그래서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거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뒤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실로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곤혹스럽고 불편한 거죠. 진짜 그냥 뭐 인사청탁으로 서로 주고받았으면 차라리 그걸로 뭐 이거만큼은 아닐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인사청탁, 그러니까 원래 인사권도 없는 자리를 민간 그 협회장을 놓고 인사청탁을 주고받은 이 권한을 넘어서는 논의한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저 소위 논란이 되는 부속실장을 끌고 와서 실세 논쟁에 불을 붙였다는 게 대통령실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그 김현지 실장이 조선일보 기자한테 몇 마디 한 게 있더라고요. 예, 뭐 유탄 맞았다. 나는 유탄 맞았다. 예. 그다음에 추천받은 바 없다. 그다음에 나하고 상관없다. 예. 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같이 여쭤보면 또 하나의 악재가 지금 장경태 의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네. 일단 좀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라고 할 거예요.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일단 장경태 의원의 그 대응하는 지금 대처 방식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확인 작업이 들어가고 언론도 그것에 대해서 취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논란은 물론이거니와 본인에게도 정치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전례들이 있고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저런 방식은 제가 봐서는 잘못된 선택이었고 더군다나 그 지금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특정과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저 행위 자체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또 말을 했던 그 언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자기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 자초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 문제는 좀 물론 이제 이런 논란 자체가 있는 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뭐 장경태 의원도 조금 더 주의했어야 되는데 그 잘못했다고 보고요. 근데 우선 아직까지는 뭐가 확실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예. 그 뭐 현재까지는 이제 혐의 수준인데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영상이 있고 또 관련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나 또 그 당시 만약에 이게 정말 성추행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뭔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후에서 그런 기록들이 확인되고 한다면 오래가진 않고 이거에 대해서 성추행 여부에 대한 이게 성추행이 맞는지 아니면 무고인지 어느 쪽인지는 결정이 날 텐데 그 전에 지금 너무 이 문제 갖고 거칠게 하다 보니까 도리어 자꾸 언론의 보도를 너무 키운 것 같아요. 예컨대 통상적으로 법사위에서 이제 어제 신동욱 의원이 발언하고 거기에 이제 대응하면서 이제 언론의 보도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당사자가 있으면 그 상대 진영에서 한 분이 발언하면 당사자가 신상 발언이라고 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끝내는 게 그러면 아마 그 언론에 그게 크게 보도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상임위 전체가 당대당으로 붙어버리면서 일이 커졌는데 이런 거예요. 이 이슈 자체가 우리한테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확전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하나 추가로 여쭤볼 게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전에 이제 뭐 몇 가지 사안이 불거진 게 있을 때는 거의 비치 속도로 정리를 했거든요. 속전속결로. 근데 이번 건은 지금 아닙니다. 좀 신중한데 이거는 뭐냐면 사건의 실체나 성격에 대해서 이건 좀 신중하게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이런 모드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두 가지 다 있겠죠. 장경태 의원이 워낙 이제 그 정청래 대표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전략도 하고 뭐 또 시당위원장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람이다. 이건 뭐 지금 당연히 깔려 있는데 두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크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지난번 이춘석 의원 건 같은 경우는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뭐 오래 볼 필요도 없이 바로 선제적이었는데 이제 본인이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이건 나는 무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뭘 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아마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린다면 기소 여부.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보고 판단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늘 이제 저런 어떤 팩트를 체크하고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더 악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정청래 대표의 경우 사실상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빠르게 그것을 정리했는데 지금 장경태 의원의 사안의 경우는 굉장히 지금 뭐 그냥 지켜보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피해자가 와 지금 이제 싸울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봐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면 갈수록 이미 뭐 동영상도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주변의 증언들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과거 민주당의 여러 가지 성추행 파문에 비춰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제 악재의 늪으로 저는 빠져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